아버지, 저 아파트 계약금 내고 수술비 보태줄 돈 없다고요. 이제 나가주세요. 사흘에는 칼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거리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박춘배입니다. 제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비극 영화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40년 동안 한 가게에서 제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순간으로 다가올 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한 사람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이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법, 배신당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인생에 지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탁소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영민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커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잘 모실게요. 영민이가 중학생 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탁소 일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뜨거운 스팀에 손은 항상 거칠었고 각종 확약품으로 인해 피부는 갈라지고 특이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영민이가 법대에 진학하여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민이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선생님들께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법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탁소 문을 하루 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변호사가 되면 이제 세탁소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대학교 입학식 날 영민이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법대 생활은 정말 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재비, 생활비, 고시 학원비까지 세탁소 수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아둔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 그리고 40년 동안 일구어 온 세탁소까지 팔아 아들의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고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고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가 되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영민이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후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줬지만 차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날 때도 비싼 레스토랑에서 빠르게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저는 결국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아버지가 좀 아파서 수술비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날 영민이의 차가운 반응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가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뒷바라지한 그 아들이 지금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노인이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조차 내지 못하면 퇴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민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상황이 정말 급해서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저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이는 평소보다 더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요. 로펌 일도 바쁘고 집사람도 임신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해요. 게다가 지금 새 아파트 계약금도 내야 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일하며 손바닥이 갈라지고 등이 굽어도 참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민이가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플 때는 영민이는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직 알아보지 않았구나.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민이는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퇴원 수속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영민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심장 수술은 받지 못한 채로 처방받은 약 몇 봉지만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세탁소도 영민이의 학비를 위해 팔았고 작은 월세방마저 병원비로 밀려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도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거리를 떠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민아, 아버지가 너무 실망시켜서 미안하구나. 너는 이제 너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 살아라.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영민이가 저를 차단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렇게 쓸쓸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비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찜질방과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월세방에서도 결국 나와야 했습니다. 2달치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지품 몇 개만 챙긴 작은 캐리어가 이제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눈을 뜨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가끔은 세탁소 일을 할 때 알게 된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제 상황을 의아하게 여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한 명의 불쌍한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70이 넘은 노인에게 일자리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자주 두근거려 긴 시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 늘 쉬곤 하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영민이가 어렸을 때 이 공원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세탁소 주인에 불과했지만 웃음 짓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벤치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옆 벤치 아래에 놓인 무언가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니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호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지만 유리 화면은 한눈에 봐도 값비싼 최신형 기종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휴대폰을 팔면 몇 달치 방세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술비의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휴대폰의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면 배경은 한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구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민이가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랑하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저는 받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에서 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주인분 아내 되는 분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제가 있는 공원의 이름과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바로 연락해서 찾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약 30분 후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공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당당한 체격과 깔끔한 차림새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찾아주신 분이세요? 젊은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더군요. 남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휴대폰에는 회사 중요 자료들이 많아서 정말 걱정했어요.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이 안에는 내일 프레젠테이션 할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을 강민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역 내에서 건강식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였습니다. 건강식품과 친환경 식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최근 급성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서. 거절하려 했지만 제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침에 무료 급식소에서 먹은 국수 한 그릇이 오늘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민우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간곡히 권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어요. 제발 저의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우 씨는 공원 근처에 주차된 그의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수입차 앞에 서자 저는 주저했습니다. 제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음식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식당은 전통 한정식을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당에 들어가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우 씨는 사적인 대화가 가능한 방으로 안내를 부탁했고, 우리는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민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5해 전 작은 건강식품 가게로 시작해서 이제는 직원 50명의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수출까지 시작하면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5살 된 딸, 3살 된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말끝을 흐렸지만 민우 씨는 더 깊이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이야기, 아내를 일찍 이어인 일, 그리고 아들이 변호사가 된 후 저를 버린 일까지 제 인생의 슬픈 이야기가 술술 풀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돈도 없고 제 말을 들으며 민우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졌지만 대화의 무게에 둘 다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감정을 추스르고는 저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식사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 입이 소중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민우 씨는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에 시설 관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셨으니 손재주도 좋으실 것 같고, 게다가 회사 내에 작은 숙소도 있어서 지내실 곳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제안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단지 동정심 때문인지 아니면 휴대폰을 돌려준 것에 대한 과한 보답인지 헷갈렸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그냥 동정심으로 그러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민우 씨는 제 말을 정중히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경험과 정직함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제 말 믿으세요. 식당을 나와 그의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그의 회사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내일을 걱정하던 저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운전하면서도 간간히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외곽의 조용한 공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회사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대표는 저를 건물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원룸 형태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관리인 숙소입니다. 작지만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숙소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주방, 욕실이 갖춰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음식들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 대표는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회사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내일을 막막하게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안전한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니 감사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사장님은 약속대로 저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박춘배 선생님입니다. 시설 관리를 담당하실 거예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두 잘 모셔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유독 늙은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직원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설팀장 정수 씨는 친절하게 회사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장기계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정수 씨가 고민하며 서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온갖 기계를 직접 수리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꼼꼼히 살펴본 후 벨트 연결 부분의 작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가져와 신중하게 조정하자 기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대단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는 외부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정수 씨의 감탄에 저는 겸손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고장이 생기면 직원들은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온갖 기계를 다뤘던 경험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사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설비 유지 비용이 30%나 절감됐어요. 게다가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사장님은 제 월급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부의 책임자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중책을 맡아도 될지.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설관리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명뿐이던 부서 직원이 회사 성장과 함께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기계는 말을 해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려줍니다. 직원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제가 알려주는 작은 팁들을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제가 그토록 바랐던 제자들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새로운 공장도 건설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특별히 신뢰했고 중요한 결정에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새 공장 설계 단계에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술 기간 동안 충분한 휴가를 주었고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직원들이 병실로 찾아와 꽃다발을 선물했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이 지난 무렵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형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모아둔 월급과 사장님이 지급해준 특별 보너스 덕분이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사장님과 직원들이 찾아와 집들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때로는 사장님 가족과 주말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에서 존경받는 시설관리 책임자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민이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가 제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였고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로상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특별 공로상의 주인공은 저희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박춘배 부장님입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저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설관리부 책임자에서 어느새 관리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크리스탈 트로피와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저희가 어려웠을 때부터 함께 해주셨고 항상 묵묵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세탁소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일했던 제가 이렇게 30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간단히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사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연이 끝나고 사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경영진과 각 부서 책임자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박 부장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3년 전 휴대폰을 돌려주신 그 정직함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의 중요한 해외 계약이 무산될 뻔했어요. 저는 그런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헌신입니다. 새벽에 기계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오셔서 납품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직원들의 고민을 항상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모습, 모두가 부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제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더 단단한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정면 벽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사진과 함께 이달의 자랑스러운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는 글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젊은 직원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신입사원들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저희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기꺼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40년 세탁소 운영 경험과 3년간의 회사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메모까지 하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에는 사장님이 저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회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베트남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시설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때는 거리에서 노숙하던 제가 이제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다니 이런 변화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장님도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부장님, 다음 달부터 시니어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젊은 관리자들에게 부장님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을 넘어 이제 저는 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영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제게 등을 돌렸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가슴을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삶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공원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주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7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회사는 국내 최고의 건강식품 브랜드로 성장했고 저는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 직원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직접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사장님까지 모두 제 생일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주 2회 지역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신다니까요. 요양원 사회복지사 김 선생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행복을 다시 나누는 거죠.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책도 읽고 정원 가꾸기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책과 모종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아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옥상 텃밭 가꾸기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께 오늘만큼은 모두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5년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절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돌아가고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그는 테라스에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그저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연습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태극권은 이제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네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아침 조깅을 하던 젊은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고 쓸쓸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는 조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2년간 멘토링해온 민수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학업을 포기하려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단체 채팅방에서 내일 있을 회사 자원봉사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사용법도 완벽히 익혀 젊은 세대와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오히려 제 연세의 다른 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좌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72세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렸던 그 아픔을 딛고 77세가 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에서 많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저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가 수확한 상추를 정성스레 바구니에 담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나 회사 직원들이 종종 방문하곤 했기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제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가 저를 외면했을 때의 아픔이 순간 되살아났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들어오겠니? 간단한 말과 함께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민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물을 한 잔 건네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기 혐오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로 했습니다. 영민이는 천천히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무리한 확장과 투자로 인해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민이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에서도 쫓겨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빚은 10억이 넘고 아내도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모든 것을 잃은 영민이는 술에 의존하며 지내다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 집을 찾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팔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찾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당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영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민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아마도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족을 얻으며 저는 이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영민이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도울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식탁에 찌개를 올리고 영민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영민이에게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래는 취미 활동과 손님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영민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격한 비난이나 거절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아버지께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단다. 영민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영민이가 별채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으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린 시절 세탁소에서 제 일을 돕던 영민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함께 텃밭을 가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영민이도 마음을 열고 제 지시에 따라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가꾸고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도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영민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일어나 태극권을 배우고 텃밭을 가꾸며 집 주변의 작은 수리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점차 생기가 돌아오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주말, 저는 영민이에게 회사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역 고아원에서 시설 보수 작업을 도왔습니다. 영민이는 전문 변호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망치와 페인트 칠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이런 일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던 저를 보며 영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봉사는 제 생활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난 5년간의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공원 벤치에서 한 스마트폰을 주었단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영민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강 사장님을 만나게 된 과정, 시설관리부 책임자로 일하게 된 일,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든 이야기가 그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며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작은 배려와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란다. 내가 스마트폰 주인을 찾아주었던 그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어. 제 말에 영민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빠르게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했어요. 심지어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까지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계속 분노하며 살기보다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내게도 더 행복한 일이니까. 영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을 마침내 터뜨리며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준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민이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영민이에게 간단한 행정 업무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법률 지식과 문서 작성 능력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민이는 회사의 국제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영민이는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민이는 별채에서 작은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영민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 오직 부와 명예만을 줬던 아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랐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영민이의 블로그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영민이는 자신의 자그마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제 저축 중 일부를 투자해 주었고 사장님도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80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진정으로 성장한 아들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작은 배려와 정직함, 그리고 남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은 진정한 행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